아니, 요새 진짜 죽어 잘못하면. 혹시 이 치킨이 한 마리에 3만 원이 되면 여러분 드실 건가요? 저는 약간 2만 원 정도가 많이 노선 것 같은데 요즘에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치킨 3만 원 시대가 올 거다 막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BBQ 회장이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은 돼야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찌라시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고인플레이션이 뉴 노멀이 된다. 그러니까 비싼 물가가 기본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봐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비싼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저는 기자 조현용이고요. 찌라시 오프 더 레코드 첫 회에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문과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치킨이 국민 야식이다 보니까요, 치킨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예민해지죠. 최근에는 BBQ 윤홍근 회장이 라디오에 나와서요,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은 돼야 한다, 또 남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또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접어라 하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고요. 또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회의원이 왜 농축산부 장관한테 치킨 값을 잡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막 추궁하기도 했어요. 치킨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단 국제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곡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뭐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을 사료로 하는 그런 가축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사료 비용도 올라가는 거고요. 치킨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식용유 가격도 이제 국제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따라서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치킨 가격이 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치킨과 같은 식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킨 가격 정확히 얼마나 비싸진 걸까요? 자, 20년 전이 2002년 치킨 한 마리의 평균 가격 8,500원이었고요. 2010년에는 13,000원 수준. 그런데 2017년에 들어서는 16,000원이 됩니다. 꽤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우리나라의 치킨 가격 급등 상황에 대해서 CNN마저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값싸고 친숙한 음식이었던 치킨이 이제 22달러가 됐다라는 제목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의 서민 음식인 치킨 가격이 비싸졌다고 소개를 했어요. 또 우리나라가 닭 요리로 수익을 가장 많이 남기는 나라 전 세계 3위라고 하면서 작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치킨 가격이 1년 전보다 11.4% 올랐고 지난 2년 동안에는 무려 50% 이상 올랐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고요. 홈플러스 당당 치킨을 사기 위한 치킨런 영상도 같이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치킨이 비싸진 게 꼭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적으로 음식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왜 우크라이나는 밀과 해바라기유를 수출하는 주요국이죠. 자, 그러면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가 정말 현실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대체로 한번 오르면 이제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또 치킨값을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인상 요인들이 있거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다음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상반기에도 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도 작년 중반 정도 폭발적으로 올랐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높은 곡물 가격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있고요.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곡물이 공급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킨값이 3만 원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다. 자,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죠. JP모건의 수석시장 전략가 카렌 워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환경이 뉴노멀이 될 거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JP모건에서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좀 사그라들더라도 2% 정도의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의 세상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뽑아보자면 하나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블록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의 경제가 블록화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생산 비용이 싼 곳에서 생산을 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어떤 자기들과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는 블록 안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하나 생김으로써 생산 비용이 조금
조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이전과 같이 아주 낮은 시기로 저희가 돌아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 국지적인 전쟁들이 사실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들에 굉장히 악영향을 줌으로써 생산 비용의 상승을 조금 유도하는 방향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고인플레이션이 뉴노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또 경제에 미치는 나쁜 단점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엔 실질 부를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 이전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대출과 차입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대출을 해주는 입장, 즉 저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제 돈을 빌려 쓰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제가 빌려준 돈의 가치는 사실은 떨어지게 되겠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빌려 쓰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굳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대출을 점점 더 꺼리게 될 거고요. 사실은 모든 투자는 대출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발전에 굉장히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에는 금 투자가 답이다, 이런 오래된 찌라시가 있는데요. 금은 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겨져 왔죠. 실제로 재작년 3월에는 금값이 1g당 62,300원이었는데 인플레이션 이후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은 7만 원을 넘어섰어요. 보통은 달러 아니면 금 두 가지 안전자산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불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금의 변동성이 다른 자산 못지않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0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금 가격 비율은 1에서 8.441을 오르내렸는데 이런 변동성이 다른 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투자의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 자체가 원자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격 같은 것을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요즘 금이 많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투자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맞는 방법일까요? 네,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두 가지 정도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가진 기업 혹은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업이 가격을 다 똑같이 올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본인들의 소비자를 많이 잃지 않고 다른 기업들에 의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많이 뺏기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격 결정력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 혁신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산업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좀 버티실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을 구매한다면 가장 거의 최고 금리에 달하는 그런 금리 수익률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사실은 반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다는 거고, 앞으로 금리가 뭐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할 것만 남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채권 가격도 오를 것만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는 것을 시작할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더 안전하고 더 멀리 보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네요.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찌라시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돈과 경제에 맞닿아 있는 정보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찌라시에 따라서 경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기보다는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